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어에만 능한 작지만 성실한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전략보다 생산력이 앞서는 기술국가, 참을성이 강한 동맹국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지도에조차 표시되지 않은 작전 해역에서 한국의 무기가 포착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그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해상 감시망도 위성도 데이터베이스도 그게 뭔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고 보고되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무시했던 한 나라가 어떻게 조용히 바다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 15년간 동아시아 해양 전략을 분석해온 에릭 린드크비스트입니다. 2024년 3월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연안 방어에 특화된 중급 해군력 보유국 정도로 평가했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동적 역할, 미군 기지 제공하는 후방 지원국 정도였죠. 그 판단이 얼마나 성급하고 오만했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제가 워싱턴 상원 군사위원회에 나토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을 때였어요. 오후 2시 북한이 공개한 SLBM 시뮬레이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12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이었죠. 위원장 잭 리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북한의 수중 위협은 분명 심각했지만 기존 대응책들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맨 뒤쪽에 앉아있던 윌리엄 매컷이 전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 해군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원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훌륭한 대응책이 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매커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을 아십니까? 이 함정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비핵국가 중에서는 실전 SLBM 플랫폼을 확보한 유일한 나라예요. 저는 그제야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요한 정보를 놓쳤나? 민주당 소속 마틴 하일리히 의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매커시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독자 설계로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됐어요. 그것도 잠수함을 처음 도입한 지 단 30년 만의 말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가?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의원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30년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매커시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걱정에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변한 거예요. 매커시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함께 바다 및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북한과 중국의 수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4시 30분에 작성된 공식 회의록에는 이런 문장이 영구히 기록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세계를 지킬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국 관련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분석해오면서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매커시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미 해군이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2호함, 암무함 견학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스웨덴 국방연구소 명의로 동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제 기존 판단이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4월 22일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연 전략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수준일까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암무함을 직접 본 순간 저의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부장 제임스 킬비 제독조차 첫마디가 놀라움이었어요. 이게 정말 재래식 잠수함입니까? 크기가 우리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한데요. 한국 해군 관계자가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수직 발사관 열기를 탑재했고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2세대 시스템을 장착했어요. 저는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제 기존 분석 보고서를 완전히 수정해야 했거든요. 킬비 제독이 가장 궁금해한 건 실제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반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측의 답변이 저를 경악시켰어요. 제독님께서 예상하신 것의 정확히 2배입니다. AIP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의 조합으로 2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하고 작전 반경도 기존 214급의 3배 수준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스웨덴 국방부에 제출한 한국 잠수함 성능 평가서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거든요. 킬비 제독이 즉석에서 수첩을 꺼내 상세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언론에 공개된 그의 개인 기록을 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다. 이것은 기술적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다. 우리가 겸허하게 배워야 할 시점이 왔다. 3시간에 걸친 상세한 시찰을 마친 후 킬비 제독이 한국 해군 참모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어요. 저도 외국 전문가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킬비 제독이 놀랍도록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실제 역량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한국 측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킬비 제독이 펜타곤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고 저도 스톡홀름 국방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은 우리의 모든 예상과 분석을 완전히 뛰어넘는다.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주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NATO 확대 해군 회의에서 킬비 제독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산업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략적 혁신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 밑에서 전쟁 게임의 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기술 모방국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국이라는 사실을요. 제 15년 분석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이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더 깊이 있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2024년 6월 10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국가기록원에서 작전명 362단이라는 극비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한국 정부에 해당 자료의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공식 협력 채널을 통해서요. 며칠 후 받아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경악했어요. 이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된 극비 분류 문서였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완전한 비밀로 관리되어 온 거였죠. 문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잠수함 건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체계적으로 해양 전략 자산을 구축하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362단이라는 암호명의 의미를 알았을 때 저는 한국인들의 치밀함에 전율했습니다. 3은 3,000톤급 잠수함을, 6은 SLBM 6기 탑재를, 이는 2세대 AIP 기술을 각각 의미했거든요. 모든 게 숫자 하나하나까지 의미를 담아 설계된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민간 기업과 해군 간의 정교한 협력 체계였습니다. 문서에는 대우조선해양,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아 20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정부는 겉으로는 평범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양 전략을 은밀히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익명 증언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그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징검다리 역할이었던 거죠. 문서에 제시된 장기 기술 발전 로드맵도 경이로웠습니다. 1단계 AIP 체계 완성, 2단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연구, 3단계 실전형 리튬 냉각 시스템 개발까지 모든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치밀하게 계산된 20년 장기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완벽한 보안 유지였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20년간 단 한 번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전직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나중에 솔직하게 토로했어요. 한국이 이런 규모의 장기 국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362단 문서 공개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밀리에 완전한 해양 핵 전략을 설계한 비핵 보유국이다. 이것은 현대 군사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성과다. 362단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바다에서 그 누구보다도 조용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될 것이다. 20년 전 한국인들의 원대한 꿈과 확고한 의지가 마침내 현실이 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숨겨진 역량을 계속 추적하던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2024년 8월 3일 미 해군 함정이 한국에서 정비를 받는다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부산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USNS 월리 쉬라가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 도착하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배수량 4만 톤의 전장 210m에 달하는 거대한 군수 지원함이었어요. 한국 조선업계가 미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맡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관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하나오션 박철수 상무가 솔직하게 회고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측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 조선소가 미군 함정을 미국 본토 수준으로 정비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거든요. 미국에서 파견된 기술 감독관 마이클 톰슨 중령과도 인터뷰했어요. 그도 처음엔 회의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함정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걱정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3개월 후인 11월에 나온 최종 결과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정비 기간 6개월을 4개월로 무려 33% 단축한 거예요. 게다가 정비 예산도 당초 계획 대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본국에 보낸 상세 기술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어요. 한국 조선소의 디지털화 수준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작업 현장 곳곳에 설치된 첨단 IoT 센서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언제 어떤 공정이 완료될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미리 예측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특유의 완벽주의적 품질 관리 철학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당장 급한 부분만 응급 처치하고 대충 넘어가는 항목들까지도 한국에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 완벽하게 수리해줬어요. 톰슨 중령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강조돼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현재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2-3년 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까지 미리 발견해서 예방 정비를 완료해줬습니다. 월리 쉬라함의 성공적인 정비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서 추가 주문이 폭주했어요. 11월 말에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취재했어요.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3시간에 걸쳐 꼼꼼히 둘러본 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단순한 정비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서 새로운 함정 건조까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동안 한국과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한국의 함정 수리를 공식 요청한 거였습니다. 일본 해자대 관계자와 인터뷰했을 때 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어요.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미국 해군전략연구소 수석 분석관과 화상 인터뷰를 했을 때 그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제 단순한 하청업체나 생산업체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서 미군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됐습니다. 사실상 한미일 조선동맹이 성립된 거죠. 2024년 9월 12일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군사적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최신형 무인 잠수정 20여 대를 다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전진 배치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지역 균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완전히 예상치 못한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5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차세대 무인 수중기 해파람-X의 실전 시연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저는 즉시 관련 기술 자료를 상세히 입수해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무인 잠수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혁신적 기술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AI 기반 수중 유령 기동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개발팀을 이끈 김대호 박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적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보다 먼저 발견하고 적보다 먼저 정확하게 식별하고 적보다 먼저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 이 개념 자체에 충격을 받았어요. 기존의 모든 무인 잠수정들이 오로지 은밀성과 수동적 회피 기동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혁신적인 군집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 10대 해파람-X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실시된 비공개 실전 테스트 결과도 입수해 분석했어요. 중국의 최신형 무인 잠수정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측도 이 결과에 크게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정보참모 데이빗 존슨 준장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수상에서 화려한 무력 시위나 하고 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수중 공간에서는 이미 완전히 한국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9월 25일 펜타곤에서 작성된 기밀 전략 보고서도 입수했어요. 한국의 무인 수중기 기술 수준은 현재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앞으로 수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10월 초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린 해군 정보국장 회의 자료도 분석했어요. NATO 해군 정보국장 앙드레 뒤프루 제독이 단언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수중 유령 기동 기술은 명백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수중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실제로 이 혁신적 기술력을 확인한 유럽 각국이 앞다퉈 한국의 기술 도입과 공동 개발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한국과의 수중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했어요. 중국도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베이징 청와대학 해양전략연구소 리강 소장과 화상 인터뷰를 했을 때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이 수중에서 이런 수준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계산 밖의 상황이에요. 미국 뉴포트 해군대학에서 발간한 최신 연구 보고서를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평가가 나와 있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수상에서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나 벌이고 있지만 정작 진짜 승부가 결정되는 수중 공간에서는 이미 한국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바다 밑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놓쳤던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 면모였습니다. 수중 무인화 기술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11월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에게 완전히 놀랐어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현장에 직접 있었어요. 54개국 대표들로 가득 찬 회의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핵무기 보유 없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혁신적 발상이었거든요. 한국 정부 대표로 나선 성태윤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연단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NPT 체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핵무기와 핵추진 기술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발언의 함의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프랑스 원자력청 대표 피에르 마르탱이 즉시 지지 발언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이번 계획은 NPT의 근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브라질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양국 간 기술 협력 의사를 공식 표명했어요.
브라질 해군 원자력센터 소장 카를로스 산토스 제독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브라질도 현재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 중입니다. 한국과 포괄적인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싶어요. 반면 중국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대표 장웨이밍이 단호하게 항의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심각하게 부추길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벽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0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혁신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상세하게 공개한 거였습니다.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30년간 교체 없이 연속 운용이 가능한 세계 최첨단 원자로 기술이었어요.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기술 발전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여는 혁신적 성과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만의 독창적인 전략적 접근법이었어요. 성태윤 위원장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각국 대표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국제 규칙을 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들을 더 창의적이고 평화적으로 재해석할 뿐이죠. 핵무기라는 파괴적 수단 없이도 완벽한 핵 억제력을 구현해내는 전혀 새로운 모델을 당당히 제시한 거였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미국도 결국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11월 22일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은 완전히 투명하고 평화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놀랍게도 러시아까지 묵인 입장을 공식 표명했어요.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이 신중하면서도 우호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책임감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특별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20일 역사적인 평가가 공식적으로 내려졌어요. 한국이 핵무기 보유 없이도 완전한 핵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는 공식 인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독일 킬 대학 해양전략연구소 한스 밀러 소장이 깊은 감탄을 표했어요. 한국이 창조해낸 이 혁신적인 모델은 앞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놀라운 깊이와 창의성을요. 2024년 12월 15일 오전 9시 부산 영도구 해군작전기지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역사적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 잠수함 USS 켄터키가 당당히 부산항에 정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이 170m, 배수량 1만 8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핵잠수함이 한국 영해의 모습을 드러낸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부산 시민들이 해안가로 몰려들어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켄터키함 함장 제임스 코너 대령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한국 해군작전 사령부로 향했어요. 저도 언론인 자격으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30분 후 긴급 한미 합동작전 회의가 비공개로 소집됐어요. 북한과 중국의 수중 위협이 현실화되는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응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회의 중반부에서 한국 측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해군 김명수 작전참모부장이 차분하면서도 자신있게 말했어요. 코너 대령님, 우리의 SLBM 시스템과 켄터키함을 완전히 통합해서 함께 운용하는 건 어떨까요? 켄터키함의 트라이던트 디오 미사일과 도산 안창호함의 현무 SLBM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운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코너 대령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 해군 전술개발단 이철민 단장이 여유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모든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의 완벽한 실시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놨어요. 실제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수중통신 시스템은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미국 해군 내부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 보수적인 장성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존 아킬리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은 미국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실질적인 생존과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 12월 18일 코너 대령이 펜타곤에 보낸 상세한 기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이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12월 20일부터 3일간 실시된 한미 합동 수중훈련 결과 켄터키함과 도산 안창호함의 통합 협조 체계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저도 훈련 참관 기회를 얻어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전략적 사고의 놀라운 깊이였어요. 한국 해군 부석종 참모총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 한 발의 SLBM도 실제로 발사하지 않고도 잠재적 적국의 수십 개 주요 도시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억제력을 구축했습니다. 미사일 자체의 파괴력보다는 전략적 운용 체계와 심리적 억제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혁신적 개념을 실증해 보인 거였어요. 12월 22일 펜타곤에서 최고 위급 긴급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역사적인 발언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때다. 바다에서 시작된 완전한 역전이 마침내 현실이 된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저는 인류 해양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서명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미 공동 핵잠수함 운용 협정이 마침내 공식 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서명했습니다. CNN,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어요. 협정의 내용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한국의 SLBM 탑재 잠수함이 완전히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연합함대처럼 운용되는 거였어요. 작전 계획 수립부터 실시간 정보 공유, 통합 지휘 통제까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잠수함 전력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 전례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죠. 1월 20일 NATO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히 발표된 기술평가 백서를 분석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후방에서 지원받는 수동적 파트너가 아니다. 이제는 최전선에서 주도하는 핵심 동맹국으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도 앞다퉈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했어요.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 공유를, 영국은 SLBM 공동 개발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윌리엄 매커시 전 부사령관의 은퇴 특별 인터뷰였어요. 정확히 1년 전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답이다라고 예언적 발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월 25일 CBS 60미너츠 프로그램에서 매커시가 감회에 젖어 회고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오히려 한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해양 질서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실제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호주가 공식적으로 한국형 SLBM 기술 도입을 요청했고, 인도는 원자력 잠수함 공동 개발 의사를 밝혔어요. 심지어 브라질, 터키, 이집트까지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해양 패권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한 거였죠. 그토록 강경했던 중국도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월 30일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원 리성 해양전략연구소장이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한국의 해양전략은 우리의 모든 예상과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바다에서의 게임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은밀히 시작된 362단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2월 5일 펜타곤 전략기획실에서 발간한 2025 해양전략 전망 보고서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창조해낸 혁신적 해양 전략이 21세기 전체의 세계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겸허하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역사적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조용히 바다 밑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 결국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어요. 15년간 한국을 분석해 오면서도 그들의 진짜 실력과 잠재력을 전혀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혁신과 지혜를 창조하는 진정한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